아, 정사 선생님이 지금 목표 쓰기, 배우고 느낀 점 쓰기. 예, 저는 학습으로서의 평가를 제가 구현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두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프로젝트 시작했을 때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목표를 본인이 잡아보고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의미를 생각하고 거기서의 나의 목표를 생각해보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매 시간 그러니까 그 시간에 교사가 주로 하고 싶은 뭐 학습 활동이 됐든 핵심 질문이 됐든 뭔가가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그것을 이제 목표화해서 거기에 관한 자기 목표를 쓰고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쓰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신기하게 이게 온라인 상황이긴 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니까 아이들이 훨씬 구체적으로 계속 쓰는 게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초인지라는 게 정말 가르치면 느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부족한데 자기 되게 잘한다고 평가 내리는데 분명히 있죠. 그 당연히 있는데 그걸 어느 정도 차이인지 그 지점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 수업 상황이면 교사가 바로 그 자리에서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 자리에서 바로 피드백을 해줄 수 있고 온라인일 경우에는 제가 이제 어떤 방법들을 썼냐면 수행평가를 예를 들어 뭐 구술평가를 했다 그러면 그 똑같은 루브릭을 주고 거기에서 자기의 수행이 뭐뭐뭐뭐 해서 총 몇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왜 그런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지를 써서 저한테 제출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그런데 너는 뭐뭐뭐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뭐뭐뭐뭐 해서 내가 너한테 몇 점을 줬어 하고 학생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기준과 자기의 기준을 좀 비교할 수 있게 이건 좀 사후적이긴 한데 이거는 온라인 수업이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했었던 거고요. 이게 만약에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면 대면 수업이라면 그 자리에서 즉시 피드백을 주면 되고 그리고 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채점 기준에 관해서 충분히 학생들이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매우 잘함 수준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고 예시를 들어주고 그 다음에 성취 기준을 이수했다는 게 어떤 건지를 보여주고 예시를 보여주거나 들어주고 그리고 이수하지 못했다는 게 어떤 건지를 예시를 보여주거나 들어주고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학생들과 그 용어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맞춰가시면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감을 잡아요. 특히 예시를 보는 순간 감을 잘 잡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상용 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도 이렇게 충분히 완전히 합의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봤던 많은 책들에서는 그러니까 그 성실성이라든가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실제 그 성취 기준에 관한 성취를 점수화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 이거 많은 선생님들과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이걸 교사가 정확하게 배점이 몇 점이다라고 점수화를 해야 학생이 이게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더 열심히 할 거 아니냐. 협력에서 배점이 5점이다라는 걸 알아야 아이들이 그 5점을 맞으려고 협력을 더 열심히 할 거 아니냐.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런 측면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근데 아마 중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보상에 관해서 이걸 전혀 빼놓고 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로 이 아이가 정말 그걸 삶에서 느끼고 배우기 위해서는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협력하는 게 아니라 이거 내가 협력을 했더니 진짜 이런 시너지가 있고 이런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좋구나를 몸으로 느끼는 경험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모둠 활동을 할 때 교사의 역할이 엄청 커지는 거죠. 그렇죠? 제대로 하려면 정말 교사가 엄청나게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그 모든 모둠의 상황에 일정 정도 개입을 하면서 그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가 판을 깔아주지 않으면 당연히 무임승차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다른 책 중에 그 모둠으로 평가할 때의 점수 주기에 관련된 책을 이제 읽은 게 있었는데
그 책에서도 그렇고 제가 그 작년 겨울인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서 이렇게 수업을 참관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그렇고 모둠으로 발표를 하거나 모둠으로 해도 교사는 학생 개개인이 얼마나 성취 기준을 제대로 이수했는지를 계속 질문하거나 계속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둠으로 하면서 모둠의 시너지와 협업을 높이는 건 높이는 거지만 실제로는 각각 개인이 그 개인으로서의 성취 기준을 얼마나 이수했는지에 대해서 점수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말 어려운 게요. 문화랑도 연결이 돼 있거든요. 학급 문화, 학교 문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협력과 소통이라는 게 그냥 문자로만 선생님들이 말하는 뭔가로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게 학교에서의 수업과 자치활동과 등등등으로 몸에 배이게 해야 되는 게 저는 하여튼 너무 어렵지만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르치고 싶으면 예, 가르치셔야죠. 하지만 점수화랑 그 가르치는 것과는 조금 별개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수업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 요거 조금 아까의 그 김상용 선생님한테 드린 말씀과 비슷한데 이게 물론 우리가 뭐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수업 들어가가지고 이걸로 학생의 삶에 젖어들게 하는 그런 것들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라 나랑 같이 수업에 들어가는 그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이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생기부색자 참. 네, 그쵸. 학생들 고등학교의 유인책이죠. 외적인 강화인 건데요. 제가 고등학교에 안 있어 봐서 저는 솔직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중학교에서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저는 가급적이면 이거 하면 내가 뭐 어떻게 해줄게라는 식으로는 말을 잘 안 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괜히 아이들 데리고 약간 제 스스로 느낌이 이거 뭐 거래를 하는 건가 막 이런 느낌도 조금 들고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잘 달지 않습니다. 뭐 하면 어떻게 해줄게라고 잘 말을 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당연히 학생이 이렇게 훅 들어오게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저는 그게 수업 설계의 가장 백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는 수업 설계. 그러니까 뭐 도입 부분에 재미있는 영상 틀어주고 그런 흥미 요소가 아니라 얘가 진짜로 이거 너무 재밌고 좋고 내가 배우는 느낌이 들어서 하게 되게끔 하는 거. 쉽지는 않아요. 저도 뭐 잘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하지만 그러니까 아이들 개개인의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게 있으면 확 달려들고 몰입하는 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아직 제가 공부가 거기까지 되진 않았지만 그 개별화 수업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 각각의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는 요소를 내 수업으로 끌고 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글쓰기를 하더라도 뭐에 대해서 써라 라고 내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와 자기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관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2019년에 나만의 책 만들기 수업을 했는데 그걸 이제 자기가 원하는 주제로 책 만들기 수업을 했거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1학년 애들은 뭐 자유학기였으니까 기말고사 끝나고 에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종합식 하는 날까지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2학년의 경우에 얘네들은 기말고사 끝나고가 어떻다라는 그게 감이 좀 있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수행평가 점수도 다 끝났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아이들이 막 너무 열심히 글을 쓰는 거예요. 꽤나 많은 분량을. 도대체 얘네들이 겨울방학 숙제로 표지 만들고 막 이런 거를 마저 해와라 하고 내줬는데 그걸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뭘까? 저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이게 얘네가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라니까 이렇게 열심히 달려드는구나. 그래서 작년에 이제 글쓰기 수업을 하면서 약간 그런 부분을 가미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 잘 하지 못해요. 저도 계속 고민이에요. 근데 분명히
교사가 원하는 것과 학생의 흥미 사이의 접점 지점은 언제나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잘 찾아내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 비싼 내용인 거죠. 그렇죠? 적극적인 흥미유발. 네.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러니까 흥미를 이끄는 것이 수업 시작할 때의 어떤 이렇게 재밌는 영상과 선생님의 농담과 이런 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그걸 끝까지 계속하게 하는 요소로는 흥미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처음에 달려드는 거. 근데 그 다음에 또 있어야 될 거는 저는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에 대한 책임감일 수도 있고 학습에 대한 자기 책임감일 수도 있고요. 저는 결과물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프로젝트식으로 수업을 하잖아요. 근데 그 프로젝트 수업이라는 것이 일반 수업과 조금 결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결과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학생이 물론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그런 것들도 있지만 결과물이 있고 그 결과물이 저의 용어로 말을 하자면 판이 크면 클수록 아이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달려들어요. 그 결과물을 보여주는 판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극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걸 모둠별로 만들어서 앞에 나가서 친구들이 본다고 생각하고서 하는 연극과 아니면 옆반과 같이 해가지고 우리 반이 어떤 공연을 만들어서 옆반 애들이 와서 본다라고 했을 때 그 공연과 학년 전체가 강당에 모여가지고 우리 반이 올라가서 하고 다른 학년 전체가 이렇게 학년 전체가 본다라고 했을 때와 또 아니면 전 학교에 우리 반이 올라가서 공연을 한다라고 했을 때와 아니면 학교 밖에 여러 손님들까지 같이 오는 학부모를 비롯해서 하고 했을 때의 그 공연에 관해 달려드는 것과 정말 천차만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쓰기를 하면 웬만하면 문집 같은 거를 만들려고 하고 공연을 하면 공연판을 굉장히 키우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아이들한테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까지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들은 막 당연히 기이 질려하죠. 세상에 우리가 그걸 한다고요? 뭐 이렇게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 실제로 글로 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실제로 우리 여기까지 하네? 여기까지 하네? 하면서 이걸 끝까지 완주해낼 수 있는 힘이 그 결과물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집을 만들어서 얘들아 이거 우리 도서관에 비치해서 후배들이 내일 계속 보게 할 거야. 이거 동사무소에 비치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 결과물이 어떻게 쓰임새, 세상과 특히 연결해서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면 그래도 조금 더 몰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맨날 성공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저도 힘들어요. 어렵고 그런 방법을 계속 찾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 루브릭 수행 수준. 그렇죠.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나마 쉽게 하는 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3수준 혹은 4수준으로 했을 때 제가 달성함을 어디로 놓을 건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취 기준의 달성함이 만약에 4수준 루브릭이다. 그랬을 때 나는 3단계를 내가 달성함으로 놓을 거야. 이렇게 되겠죠. 3수준 루브릭이다. 그럼 보통 중간 정도를 달성함으로 놓거든요. 그러면 달성함은 성취 기준을 거의 말 그대로를 이수하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럼 그거를 놓고 그리고 나서 더 잘한 거 내가 생각했을 때 와 대단해 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가 뭘지 어떤 걸 관찰하면 그렇다고 볼 수 있는지가 매우 자랑이고요. 그걸 기준으로 놓고 봐서 어떤 게 모자랐을 때가 조금만 더라든가 힘을 내라든가 글로 가는 건지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기준 문서가 있잖아요. 교육과정에 상중하로 돼 있는 그거 참고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이게 자칫 저도 예전에 그 생각했거든요. 루브릭 보면서 이거 말장난 아니야? 부사어 몇 개 바꿔주고 더 집어넣고 너무 말장난 같은데 이런 생각들 했었는데 실제로 애들과 수업을 하면서 그것을 적용했을 때 이게 어떤 그런 양적인 것 위주로만 하면 아이들의 그런 질적 성장을 담보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판단을 했어요. 저는 제가 루브릭을 실제로 쓴 거는 한 3, 4년 정도부터 계속 써봤는데 그러니까 온갖 이상한 루브릭을 다 만들어 봤겠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질적인 수준을 기술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것을
질적인 수준으로 판단하는 게 교사의 전문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학생의 어떤 행동을 관찰해서 이게 어느 그레이드, 그러니까 어떤 수준에 해당하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게 그게 교사의 전문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고민만 잔뜩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거 비슷한 얘기죠. 학생 수준을 상중하로 구분하는 거. 이거 루브릭 짤 때 이제 이것도 그 루브릭 만드는 데에서 그 얘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학생들의 작품을 이제 먼저, 근데 이걸 하려면 한번 해보고 나서 아이들의 그런 예시 자료가 있으면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쭉 놓고 이것을 상, 중, 하로 대충 카테고라이즈를 하고 그리고 상에서의 특징, 중에서의 특징, 하에서의 특징을 기술을 해보는 거죠. 성취 기준에 맞게. 네. 책에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예시 작품을 물론 보여주기는 하는데 짤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도 나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거 쓰라 그러면 애들이 어떤 수준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게 조금 감은 저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루브릭을 만들어 놓으면 좋은 게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인 거잖아요.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예. 그 말하기에서의 하는 거는 기본은 비슷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 번 만들어 놓으시면 살짝만 바꾸셔서 이후에 또 쓰실 수 있고요. 너무나 다행히 우리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많은 국어 선생님들 지금 여기 모여 계신데 쉽게는 우리 그 학교에 계신 선생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같이 루브릭 만들고 의논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조금 더 크게는 이런 전국 국어교사 모임이나 다른 모임에서 또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그 카톡방에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루브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걸 더 낮게 바꾸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등등등을. 이제 좀 저는 시작이란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자료를 축적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취 기준과 딱 맞지 않아도 저는 교사가 이거를 꼭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변형해서 교사 수준의 그런 용어가 지금 잠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교사 수준의 평가 기준이었나요? 그걸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나라의 성취 기준이 아주 촘촘하고 아주 잘 짜여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김상영 선생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서효진 선생님도 그렇지만 실제로 교육 과정에서 하라고 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것들을 내가 가르칠 수도 있고 그것을 강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일단 점수화를 했을 때는 되도록이면 성취 기준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전국 공통이기 때문에 이거를 임의로 삭제해서 내가 안 하면 얘네는 아마 2학년 때 이거를 안 했으면 그냥 계속 안 하고 올라가는 걸 수도 있잖아요. 물론 나선형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서 다시 만날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그런 걸 생각하시면은 성취 기준을 다루는데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에 그것 이상의 뭔가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글쓰기를 하는데 통일성 있는 글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1학년 애들이지만 통일성 있는 글쓰기에서 문단과 문단 사이의 전환을 애들이 너무 못하더라고요. 그냥 개요짠대로 뚝뚝뚝 끊어 쓰는 거예요. 그 전환을 정말 가르치고 싶었어요. 성취 기준에 절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수업했고요. 아이들한테 이게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 부분을 채점 기준표에 넣어서 점수화하지는 않았어요. 이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된 건가요? 지금 질문하시는 분들. 제가 질문이 별로 없어서 너무 시간은 잘 맞춘 것 같은데요. 예.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이기도 하죠. 예. 그리고 선생님들 혹시 또 질문 더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여기 올려주셔도 될 것 같은데. 예.
예, 없으시면 지금이 딱 5시 반입니다. 이거 마무리는 예, 윤 기자쌤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장시간 너무 애쓰셨어요. 너무 좋은 강의였습니다. 저희 일단 구본희 선생님께 큰 박수 보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희 선생님 감사합니다.